여러분, 혹시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한때 전 세계의 황금이 모여들던 시종착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국뽕에 취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프랑스 파리의 심장부, 김해 박물관이 발칵 뒤집힐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루브르나 오르세에 익숙한 파리지앵들을 매료시킬 1000년 전 신라의 황금 조각 앞에서 입을 벌리고 서 있게 만들 숨겨진 인류학적 미스터리와 지독하게 매혹적인 뒷이야기를 오늘 전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방탄소년단이나 오징어 게임으로 갑자기 뜬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1000년 전부터 전 세계를 호령하던 문화적 빌런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자, 역사라는 단어에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도 일단 채널 고정하고 끝까지 보세요. 이 이야기는 교과서에서 나오는 신라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은 세 가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첫째, 왜 파리가 지금 신라에 열광하는가? 둘째, 한국인도 생소한 명칭인 계림로 황금보검이라는 유물이 품고 있는 전 세계를 잇는 미스터리. 셋째, 신라의 DNA가 오늘날 K컬처와 어떻게 정확하게 연결되는가? 이 세 가지를 알고 나면 여러분은 오늘 이후로 신라를 절대 예전 눈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이제 곧 2026년 5월 20일 파리에서 새로운 역사가 기록될 예정입니다. 김해 박물관이 야심차게 준비한 신라 황금과 신성 전시가 막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 박물관 관계자들과 파리지앵들이 벌써부터 이 전시를 주목하며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럽에서 신라만을 단독으로 집중 조명하는 특별전은 이번이 인류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리고 규모도 전례가 없습니다. 국보와 보물을 포함해 총 148건, 333점의 신라 문화유산이 파리에서 전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국과 프랑스가 수교한 지 140주년이 됩니다. 그 140년의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방식으로 기념하는 방법으로 두 나라가 선택한 것이 바로 신라였습니다. 잠깐, 김해 박물관이 어떤 곳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사실 김해 박물관은 생소합니다. 많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파리를 방문한 많은 한국 분들이 방문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김해 박물관은 파리 16구에 위치한 프랑스 국립아시아 예술박물관입니다. 1889년 프랑스의 실업가 에밀 기메가 아시아 전역을 직접 여행하며 수집한 유물로 세웠다고 합니다. 루브르가 서양 예술의 성전이라면 김해는 아시아 예술의 성전입니다. 일본,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의 유물이 가득한 이 박물관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공간이 신라 전시관입니다. 왜 하필 신라였을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라가 어떤 나라였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들은 역사적으로 신라에 대해서는 국사책에 나온 것들과 간간히 드라마로 만들어진 역사의 일부만 알고 있을 겁니다. 저처럼 나이가 있는 분들은 수학여행 단골 여행지로 경주를 방문한 경험이 있으실 것이고, 최근 MZ들에게는 황리단 길로 핫한 곳일 겁니다. 또한 지정학적으로는 한반도의 남쪽 끝으로 있어서 중국과의 교류도 제한되고 일본과의 교류는 백제로 인해 제한받았었습니다. 따라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서 발전이 늦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기원전 57년에 세워져 서기 935년에 막을 내린 신라는 무려 1000년 동안 존재했습니다. 역사적으로 1000년 이상 존재했던 단일왕조는 채 10개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조차 서로마 기준으로 약 500년 존속했으니 신라는 그 2배의 시간을 버텨낸 겁니다. 1000년. 왕조 하나가 1000년을 이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 잠깐 생각해 보세요. 대륙의 거대 왕조들도 200, 300년을 넘기지 못하고 무너질 때 신라는 무려 1000년의 세월을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신라는 단순히 시간만 견뎌낸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외풍 속에서도 예술, 과학, 문학의 꽃을 피워냈죠. 특히 신라의 금속공예는 당시 실크로드의 끝에서 찬란하게 빛나던 세계 최고 수준의 하이테크였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금속공예 기술을 보유한 나라였습니다. 당시 국제도시였던 경주는 실크로드의 동쪽 끝에서 서방 세계와 끊임없이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나라, 일본은 물론이고 페르시아, 아랍, 심지어 로마의 문물까지 흡수하고 재창조하던 문화의 허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주 적성 목곽분대형 무덤에서 발견된 로만 글라스 유리그릇은 화학 분석 결과 실제 로마 제국 영토 내에서 제작된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로마의 물건이 신라까지 왔다는 명백한 사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신라의 수도 경주는 인구가 약 100만 명에 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날 경주 인구가 약 25만 명임을 감안하면 1000년 전에 그 4배에 달하는 인구가 살았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100만 이상의 인구를 자랑하던 도시는 손에 꼽았습니다. 당나라의 장안, 비잔티움의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신라의 경주. 경주는 그 시대의 글로벌 메가시티였습니다. 이번 전시 제목이 황금과 신성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신라 사람들에게 황금은 단순히 부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영속시키는 집요한 철학적 의지였습니다. 왜 신라는 그토록 황금에 집착했을까요? 황금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1000년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습니다. 신라 사람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황금의 성질 속에서 불멸의 상징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죽은 왕은 황금관을 쓰고 황금 허리띠를 두르고 황금 귀걸이를 달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단순한 사치품이 아닙니다. 황금이 죽은 자를 다음 세계로 안전하게 안내하는 신성한 매개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금관총 금관을 자세히 보세요. 그 화려한 고곡들은 생명의 씨앗을 상징합니다. 위로 솟은 나뭇가지 모양은 우주나무, 즉 세계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이 상징 체계는 북방 샤머니즘의 정수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제작 기술은 로마의 금속공예 수준과 맞닿아 있습니다. 동양의 철학과 서양의 기술이 한 왕관 안에 녹아든 겁니다. 말 그대로 1500년 전의 콜라보레이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금관총 금관에는 달개라고 불리는 작은 금속 조각들이 수백 개 달려 있습니다. 왕이 움직일 때마다 이 달개들이 서로 부딪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장식 효과가 아니었습니다. 신라인들은 그 소리가 악령을 쫓고 신을 부르는 주술적 효과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왕은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잇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황금관은 그 역할을 눈에 보이게, 귀에 들리게 만든 도구였습니다. 이 상징 체계는 북방 샤머니즘의 정수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제작 기술은 로마의 금속공예 수준과 맞닿아 있습니다. 동양의 철학과 서양의 기술이 한 왕관 안에 녹아든 겁니다. 신라는 어떻게 금원 서방의 기술과 문물을 이토록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실크로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실크로드는 단순히 비단을 파는 무역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 문명의 혈관이었습니다. 중국의 비단과 도자기, 페르시아의 유리공예, 로마의 금세공 기술, 인도의 불교 사상, 이 모든 것들이 실크로드를 통해 서로 뒤섞이고 충돌하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실크로드는 단일한 하나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육로와 해로가 복잡하게 얽히고 수십 개의 나라와 민족을 관통하는 거대한 네트워크였습니다. 그 길 위에서 물건만 이동한 게 아닙니다. 종교가 이동하고, 기술이 이동하고, 언어가 이동하고, 사람이 이동했습니다. 그 거대한 흐름의 동쪽 끝에 신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라는 그 흐름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더 나은 것으로 만들어서 다시 내보냈습니다. 그게 신라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크로드의 동쪽 끝, 가장 마지막 종착역이 바로 신라의 수도 경주였습니다. 아니, 사실은 종착역이라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경주는 종착역이 아니라 실크로드 네트워크의 핵심 노드였습니다. 물건이 모여드는 곳이 아니라 물건을 변형시키고 재창조해서 다시 세상에 내보내는 창조의 허브였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증명하는 유물이 있습니다. 이번 전시의 또 다른 주인공, 계림로 황금보검입니다. 1973년 경주 시내 한복판에 있던 작은 고분에서 이 칼이 발굴됐습니다. 그런데 이 칼은 처음부터 학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외형 자체가 신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칼자루와 칼집을 덮고 있는 붉은 석류석 장식, 그 정교한 금알갱이 세공 기법, 이건 한반도나 동아시아에서는 본 적 없는 양식이었습니다. 연구 결과 이 붉은 보석의 원산지는 동유럽이었습니다. 제작 기법은 중앙아시아 유목민 문화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출토된 사자 머리 버클은 기원전 4세기부터 서기 5세기까지 동로마, 제국에서 사용하던 형식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 보로보의 지역에서도 이 칼과 거의 동일한 디자인의 단검이 발견됐습니다.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키질석굴 벽화에도 똑같은 단검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아프라시압 벽화에도
이와 동일한 보검을 찬 인물이 등장합니다. 동유럽에서 시작해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신라, 경주의 작은 무덤까지 이 칼이 걸어온 길이 바로 실크로드의 경로 그 자체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보검이 발견된 무덤은 왕릉이 아니었습니다. 경주 시내 한복판에 아주 작고 평범한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한 황금 보검이 나온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라에서 이 보검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 비단 최고 왕족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실크로드를 통한 교류가 그만큼 일상적이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프랑스 학자들이 경악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유럽 동쪽 끝의 문물이 어떻게 이 먼 동방의 나라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가? 이것은 신라가 단순히 물건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라는 전 세계의 문물을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였다는 뜻입니다. 개방성. 이것이 신라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에는 그 개방성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한 명 더 등장합니다. 신라의 승려 해초입니다. 서기 723년, 해초는 중국 광저우를 출발합니다. 목적지는 인도, 불교의 발상지 천축국이었습니다. 그는 배를 타고 남중국해를 건너 벵골만을 지나 인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인도 전역을 돌고 중앙아시아를 횡단하고 아랍과 페르시아까지 발을 내딛습니다. 해초가 방문한 나라만 40여 개국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동, 중앙아시아를 혼자 배낭여행한 겁니다. 그것도 1300년 전에 4년간의 여정 끝에 그가 남긴 기록이 바로 왕후천축국전입니다. 이 책은 세계 4대 여행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4개 중 가장 오래된 것이 바로 신라 승려 해초의 기록입니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물록이 13세기, 이븐 바투타의 여행기가 14세기입니다. 해초의 왕후천축국전은 8세기입니다. 마르코 폴로가 중국을 여행하기 500년 전에 신라의 스님이 이미 인도와 아랍을 발로 뛰며 세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이 책은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1908년 프랑스 탐험가 폴 펠리오가 중국 두낭의 막고굴에서 발견해 파리로 가져간 겁니다. 처음엔 중국 문서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연구를 통해 신라 승려의 기록임이 밝혀졌죠. 우리 역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 파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김해 박물관 전시에서는 그 왕후천축국전이 특별히 공개됩니다. 1000년 전 신라 승려의 여행기가 파리의 박물관에서 전 세계인들에게 그 진면목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소름이 돋지 않으신가요? 해초의 여정을 잠깐 상상해보세요. 지금이야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면 인도까지 7시간이면 갑니다. 하지만 1300년 전에는 몇 달이 걸리는 바닷길과 육로를 뚫어야 했습니다. 지도도 없었습니다. GPS도 없었습니다. 언어도 달랐습니다. 중간에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시대에 인도로 가다 돌아오지 못한 승려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 모든 걸 뚫고 인도와 아랍을 여행하며 각 나라의 정치, 문화, 풍습, 언어를 세밀하게 기록한 신라 청년. 그가 남긴 책이 1000년이 넘는 시간을 건너 지금 파리의 전시관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신라의 위대한 문화적 가치가 세계에 알려지는 것은 분명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역사의 정수가 담긴 유물이 약탈의 상흔을 아는 채 타국의 소유물로 전시되는 현실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아쉬움과 깊은 유감을 남깁니다. 빌려온 것이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할 우리 정신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시는 이것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전시의 마지막에는 신라 불교 예술의 정점, 석굴암을 재현한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직접 석굴암의 공간 안으로 들어가 신라인들의 정신세계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코너입니다. 석굴암은 사실 세계 건축사에서도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단순히 돌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경주 토암산 중턱에 자연 암벽을 이용해 돔 형태의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본존부를 앉혔습니다. 그 돔의 구조는 현대 건축공학으로 분석해도 완벽한 수학적 비례를 갖추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천장까지, 불상의 위치에서 출입구까지 모든 치수가 황금 비율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화강암을 정밀하게 깎아 만든 본존불의 미소, 그 미소가 어떻게 수학적으로 완벽한 비례 속에 구현되어 있는지 유럽 사람들은 이 앞에서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동서양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같은 높이의 아름다움을 추구했다는 사실을 눈앞에서 확인하는 경험이죠. 자, 이제 질문을 바꿔봅시다. 왜 지금인가? 2026년, 왜 하필 지금 파리에서 신라전이 열리는 걸까요? 단순히 한불수교 140주년이라는 행사의 이유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맥락이 있습니다. 서구 사회가 동양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서구의 지식인들에게 동양 문화는 중국 아니면 일본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사이 어딘가에 끼어있는 반도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K-팝이 터지고 K-드라마가 전 세계를 울리고 K-뷰티가 세계 화장대를 점령하면서 사람들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서 나온 거야? 그 질문의 답을 찾으러 유럽의 지성들이 역사의 서고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이 바로 신라였습니다. 신라를 보는 순간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K-컬처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외부 문화를 받아들이고 분해하고 신라다운 방식으로 제조합해서 더 완성도 높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 능력, 그 DNA가 1000년 전부터 이 땅에 새겨져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중앙아시아에서 들어온 황금보검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신라는 단순히 그걸 복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소화했습니다. 서방의 유리공예 기술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라는 그걸 그대로 쓰지 않고 신라의 미감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이건 오늘날 BTS가 서양의 팝 문법을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한국적인 감성을 입혀 완전히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낸 것과 정확하게 같은 구조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할리우드 장르 문법을 가져다가 완전히 한국적인 이야기로 재조합해서 기생충을 만든 것과 같습니다. 뉴진스가 YK 사운드를 가져다가 현재의 감각으로 재해석한 것과 같습니다. 1000년이 지났지만 방법론은 동일합니다. 흡수하고 변형하고 더 뛰어난 것으로 만들어낸다. 이것이 이 땅에 흐르는 문화적 본능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장 윤상덕 관장은 이번 전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인들이 현대 한국 문화의 뿌리로서 신라 문화를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뿌리. 그 단어가 핵심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K-컬처에 열광하는 것은 사실 뿌리 깊은 나무의 열매를 맛보고 있는 겁니다. 그 뿌리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오래됐고 얼마나 광대한지 그것을 파리의 김해 박물관이 지금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 전시가 의미 있는 또 다른 이유, 바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김해 박물관에는 실은 오래전부터 신라의 금동관이 하나 소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동관의 입수 경위가 불분명합니다. 박물관 기록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때 불법적인 경로로 프랑스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토 장소도 정확히 모릅니다. 누구의 무덤에서 나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조상들이 만들고 우리 땅에 묻혀있던 유물이 이름도 없이 이국 땅 박물관 한켠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건 김해 박물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전 세계 해외 박물관에는 7만 점이 넘는 우리 문화재가 흩어져 있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그 한 점 한 점 뒤에는 각각의 사연이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유물들은 다릅니다.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보내고 8월 31일이 지나면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번 전시가 뜨거운 감동인 동시에 조용한 쓸쓸함을 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화려한 황금 유물들의 이면에는 우리가 아직 다 되찾지 못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이번 파리 전시는 8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9월 22일부터는 상하이 박물관으로 이동해서 순회전이 이어집니다. 아시아와 유럽 양쪽에서 동시에 신라를 재발견하는 겁니다. 전 세계가 K-스토리를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K-팝을 넘어, K-드라마를 넘어 이제 1000년 전 우리의 뿌리에까지 세계의 시선이 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제대로 기억합니다. 지금 파리에서 그 기억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기억의 일부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1000년 전 그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으니까요. 신라는 황금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 황금보다 더 빛났던 건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던 유연한 정신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 곳까지 발로 걸어가서 기록을 남기던 해초의 용기였습니다. 동유럽의 기술과 북방의 철학과 불교의 세계관을 황금 한 점에 녹여내던 장인들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의 후손들이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즐겨 듣는 음악을 만들고 보고 싶어하는 드라마를 찍고 쓰고 싶어하는 화장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1000년이 지났지만 그 본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외국 친구가 한국은 왜 그렇게 역동적이야?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1000년 전부터 황금보검 들고 전 세계랑 교류하던 신라의 후예거든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루이비통과 샤넬의 도시 파리에서 지금 1000년 전 우리 조상의 손이 만든 것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혹시 파리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 8월 31일 전이라면 김해 박물관 꼭 들러보세요. 금관 앞에 서서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1000년 전 경주의 장인이 금을 두드리던 소리가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소리 속에서 오늘의 우리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채널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이 댓글로 나의 님은 무엇인지, 아니 이번엔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신라 유물은 무엇인지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